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지난번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노래해달라고. 저는 그때, 아니, 노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보시고, 난 그때 송선생님이 노래했는데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어. 알아, 무슨 얘기를? 모르죠? 그 얘기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기 계시는데. 노래의 정체를 모르겠어. 그때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좀 더 작업이 필요해,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잠깐 고민해 봤는데, 저도 뭐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부끄럽고, 사실. 어렵긴 한데,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계약을. 만약에 다음 시간에 지금 347명이에요. 좀 많이 듣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전에 보니까 400명 좀 넘고 450명 갈 때도 한번 있었어요. 만약에 다음 주 강의에 감정평가잖아. 중요하잖아요. 500명 피크를 딱 한번 찍으면 내가 하겠다. 네. 그 정도면 저도 그래, 부끄러운 무릅쓰고 한번 쪽팔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 감안할 수 있다. 자, 프로젝트 금융 보죠. 테마 5의 금융론에서. 자, PF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을 금융이라고 하니까. 자, 이때 프로젝트가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무슨 사업이냐? 개발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 자,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금융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PF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출제가 물을 때는 수요자 금융이냐, 공급자 금융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무슨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다. 개발자는 공급자죠. 그래서 PF는 공급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 돈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부채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금융. 자, 근데 얘의 특징은 돈을 빌리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자, PF에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개발한다는 건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택지로 바꿔서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부지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발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사업주가 있는데 이 부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발할 돈이 없으니까 얘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PF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리는 차입자가 되고 법적 주체, 개발에 대한 법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자라고 얘기하면 시공사를 얘기할까요? 시행사를 얘기할까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시행사가 개발업자의 주체가 되어서 시공사는 계약을 통해서 벽돌만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개발의 주체라고 한다면 개발자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차입자자,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얘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은행으로부터 PF를 불렸을 때 그 은행이 담보 줘야지 라고 할 때 이때 중요한 담보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신용담보도 아니고 미래 벌 돈을 담보로, 내가 미래 이 개발 성공하면 미래 반드시 돈을 벌 거야, 이 벌 돈으로 내가 갚을 거니까 이거 믿고 돈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 돈을 벌 돈 수익을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이걸 자체 자산이라고도 하고 자체 수익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한다. 중요한 건 여기에 물적 담보가 아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신용 담보도 아니다가 핵심인 거예요. 미래 벌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자,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사업주일까요? 프로젝트 회사일까요? 프로젝트 회사지. 그러면 얘가 망했어, 개발이. 그러면 이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데, 은행이 돈 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해야 돼?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 달라고 해야지. 상환 청구해야지. 사업 쪽에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따가 중요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자, 얘가 주체가 되어서 시공사와 계약을 했어요. 시공사와 계약해서 이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고, 그랬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마음대로 빼가는 게 아니라 법적 장치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서 인출 순서가 정해지는 위탁계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에스크로우자 하죠.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관리된다.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관리된다. 이때 인출 순서를 정한다면 은행이 먼저, 얘가 첫 번째 이렇게 갚고, 두 번째
공사비를 갚고 마지막에 수익을, 개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PF에 관련된 개발 사업의 투자자는 누구예요? 은행 투자자. 개발자 역할은 누가 해요? 프로젝트 회사. 시공사는 얘가 할 거고, 돈 관리는 에스크로 계좌를 할 거예요. 그럼 사업주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PF는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어요. 얘가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개발 사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주가 다른 사업하다가 파산 부도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주의 개별적인 파산 부도가 이 개발 사업에, 이게 만약에 500억을 빌려서 이 500억짜리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주의 파산 부도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의 부도 파산이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자, 다른 거 해석한다면, 자, 은행이 이제 이게 망해가지고 부실화가 됐어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해야지. 못 받는 돈. 이걸 청산해서 가져갈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랄 거야. 이때 돈 달라고 하는 건 사업 쪽에 돈 달라고 한다, 프로젝트 회사에 돈 달라고 한다. 프로젝트 회사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주의해야 돼요. 얘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얘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최근에 나온 간평에서 새로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사업 쪽에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이 너무 불리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제한적 소구 금융이지만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젝트 회사에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해석한다라면 여러 가지 말로 풀어할 수 있는데, 은행은 사업 쪽에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얘한테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은행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채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부실화될 수 있다. 돈을 못 받으면. 이 사업 망하면 은행 무너질 수 있어요. 얘도 부실화될 수 있고 채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고, 얘는 돈 빌린 사람이 아니죠. 차입자가 아니에요. 얘가 차입자지. 자, 그러니까 얘는 돈 빌린 흔적이 없어요. 대차 대조표 또는 장부라고 얘기해요. 이 사업주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부의 금융이다. 누구 장부가 중요해요? 누구 장부? 사업주 장부야.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 자, 모든 은행을 다 뒤져봐도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00억을 빌렸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부의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사업하는데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렵게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돈을 더 안을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다. 누가? 사업주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업주가. 그러면 PF는 누구 좋은 거야? 사업주가 좋은 거야. 사업주가 좋으니까 이런 개발금융 PF로 금융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무조건 돈을 빌려줄까요?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미래를 담보로 했어. 미래는 확실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걸 담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판단하기에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거나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 얘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얘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얘가 일부 숨기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럼 얘나 개발에 대한 정보는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겠네. 맞죠? 정보가 비대칭일까, 대칭을 이룰까? 대칭을 이뤄요. 비대칭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요.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배웠을 때 정보가 너무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서 가격이 왜곡돼서 거래될 수 있다라고 계속 배웠는데, 이때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가의 정보는 뭐하다? 대칭을 이룰 수 있다. 얘가 숨기면 돈을 안 빌려줄 거니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얘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명목상 회사다. 서류만 갖춘 회사예요. 그러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뭐 할 수 있다? 면제 감면받을 수 있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얘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많아. 이렇게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발생하면 다시 계약을 다 조정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이해 조정 과정이 필요하니까 속도가 느릴 수 있더라. 그래서 개발은 빨리 해서 돈을 빨리 수익을 회수하는 게 좋은데 이 PF를 일으킬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단점이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금리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모든 대출 중에 가장 높아요. 왜 높냐? 얘가 위험 대가를 요구하겠지.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미래를 담보로 했으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했으니까 위험이 크니까 위험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지. 그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이에요, PF가.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면 은행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실패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PF에 대한 내용을 봤고, 자, 봅시다. 담보는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 현금 흐름 담보, 자체 자산 또는 이걸 수익성을 담보로 했다. 여기에 물적 담보 아니다. 신용 담보 아니다.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부의금융과 비소금융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의금융은 누구 장부? 사업주 장부. 여기에 별표, 여기에 은행 장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업주 장부에 부채 표시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사업주에게 좋은 거예요. 은행이 좋은 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좋은 거다. 즉 부의금융은 사업주에게 좋은 거다라고. 자, 그럼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리는데 문제가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소금융은 누가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은행이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이때 프로젝트 회사에는 소송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즉 은행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돈 빌린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차입자가 아니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더라. 자,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야. 사업주는 돈 갚을 의무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별표는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냥 담보대출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PF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망할 수가 있다. 채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해야죠. 돈 관리는 에스크로우로 하고 자금을 인출해 주는 은행시공사 마지막에 수익이 가져간다라고 해석하고, 자, 사업주의 파산 부도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끊어져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래서 사업주를 끼워 넣지 않은 거예요. 이때 돈 되는 투자자 누구? 은행. 개발 주체, 사업 시행사는 누구? 프로젝트 회사, 시공사 있고, 돈 관리는 어떻게? 에스크로우 계좌로. 그러니까 사업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개발에 현금 흐름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끊어져 있다라고 해석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 봅시다. 지문은 다 어렵지 않고 그냥 공부했던 것만 딱 이해하면 이런 단어가 그런 뜻이야 라는 것만 알면 뭐 지문들은 쉽게 풀리는 거니까. 자, PF는 미래 사업으로부터, 특정 프로젝트, 미래 개발 사업으로부터 현금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또는 사업 자체 자산,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미래 벌돈을 담보로 돈 빌린다. 자,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이라고 나왔어. 담보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라 라고 나왔네. 아니라. 사업성, 이건 수익성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벌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물적 담보, 신용 담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니라. 자,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기업이겠지,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PF의 차입자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누구예요? PF의 차입자, 누구? 프로젝트 회사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특수법인.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아까? SPC예요. 기업은 돈을 버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회사들을 다 SPC라고 얘기해요. SPC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젝트 회사야.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목적 회사라고도 얘기하고. 자, 우리는 프로젝트 회사 얘기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니까 법인세 감면 면제받을 수 있다. 맞고. 자, 비소구금융이 일반적으로 원칙이지만 제한적 소구가 사용될 수도 있다. 비소구금융의 뜻을 알아야죠. 누가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자, PF금융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물적 담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 담보죠. 소구금융이에요, 비소구예요? 비소구가 원칙이다라고 나와야죠.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도 사용될 수 있다. 자, PF가 부실화될 경우에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맞고. 자,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의 기관, 은행도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다. 여기 있다는 건 은행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상환해야 되는 자산은, 갚아야 될 자산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할 수가 없다.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업주 자산을 기반으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소구금융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 비소구금융. 자, 사업주의 예가 별표, 재무상태표, 장부 얘기하는 거죠. 장부에 부채가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외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부외금융. 자, 이게 이제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프로젝트 금융에서 대출자인 은행은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 효과를 누리는 건 누구예요? 은행이 아니라 사업주지. 사업주 입장에서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돈을 더 빌리는데 문제가 없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향상된다는 건 누구? 사업주. 사업주예요, 사업주. 이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많이 틀렸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비소금융과 부외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자, 6번 보니까, 자, 프로젝트 금융에서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 이익을 공사비보다 먼저 해요, 나중에 해요? 개발 이익은 가장 나중에. 은행이 가장 먼저 원리금 인출해가고 공사비하고 마지막에 이익을 가져간다.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된다. 뭘 통해서 관리된다?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된다 라는 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얘들이 자체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에스크로우 계좌, 위탁 계좌로 관리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나와야 되고. 자, 프로젝트의 금융의 금리는 기업 대출보다 뭐해서? 높아서 성공하면 은행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성공하면. 근데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PF에서 위험을 프로젝트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히 배분된다. 자, 맞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에서 위험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적어. 많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건 분산시킬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시킬 수 있다. 위험을 나눌 수 있다. 이거의 가장 큰 건 사업주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위험을 줄인 거고, 은행 혼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여기에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죠. 9번.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연결시켰어, 차단시켰어? 차단시켰어요. 분리시켰다 또는 차단시켜서 사업주가 다른 걸 하다가 파산되어도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끊어져 있어서, 얘가 핵심이죠. 끊어져 있어서, 사업주는 끊어져 있어서 사업주가 부도 파산되어도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위험률을 낮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융론 마지막 부동산 투자회사법.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 아덤 킹 아덤 이란 분은 친구를 데려온대. 네. 꼭 데려오세요. 네. 그래. 같은 내가 말고 저쪽에 있는 에듀땡이나 해커땡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어. 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시험이 만약에 10분 남았다. 뭔가를 봐야 돼. 10분 동안에 초재기를 하면서 집중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꼭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할인법이었어. 할인법. 투자론의 순순의 현가. 여기 나온 거 무조건 봐야지. 틀리면 안 되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프로젝트. 프로젝트래.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꾸 오늘 헛소리가 나오는 거 이해해줘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법령은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간평을 넘어가서 3방식 7방법에 해당되는 산식과 그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꼭 정리해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해서법 보죠. 자, 부동산의 투자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자산에 해당되는 걸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으로 팔고, 주식으로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식회사죠. 그럼 주식 나왔어요. 주식 나오면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지. 이게 대표적으로 리츠 얘기하는 거죠. 리츠나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이다라고 먼저 해석해야죠. 리조신 공사 펀드의 첫 번째 리츠.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죠. 근데 이걸 탁 끊어서 봐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얘는 실체가 있어. 실체가. 그러니까 본점도 있고 전국에 지점들도 있어요. 본점도 지점도 있어요. 실체가 있어. 직원도 있겠지. 그래서 지점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그럼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하겠지.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하겠지.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 내야 되겠지. 라는 건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연결지어서.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뭐 할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체가 없으니까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점은 필요해서 둘 수 있지만 지점은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직원과 지점은 둘 수가 없다.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 운영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지. 어디에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정,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4개가 나왔어. 4개가. 이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망해가지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얘들이 잘 따라야 돼. 규칙이 있어요. 내부 통제 기준이라 그래요. 누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되냐라고 할 때 누구? 자기관리, 자산관리회사. 이 2개가 직원이 있으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되는 건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얘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답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10번 중에 9번이에요. 자, 533755, 533755, 533, 533-755 외워놔야죠. 당연히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좀 돈이 적게 있다. 533-755. 이때 실체가 있는 건 좀 더 해석한다면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가 어려운 거죠. 인가공제가 국장이에요. 잘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 과정이 있어요. 즉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후에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자기관리예요. 얘들은 명목상 회사니까 갖춰야 될 서류만 갖추고 등록하면 돼. 그래서 얘들은 뭐 한다? 등록하는 녀석이에요. 등록은 갖춰서 제출만 하면 등록이 되는 거니까 인가는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됐어 안 됐어를 해야 하나씩 절차대로 마지막에 인가를 받는 거니까 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최저 자본금은 이렇게 나와요. 인가 또는 등록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인가 또는 등록을 얘기할 때는 인가는 자기관리, 얘와 얘는 등록한다. 명목상은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533-755. 자, 이건 최저라는 말은 안 쓸 수 있어요. 자본금 나오면 최저를 얘기해. 근데 이 설립은 뺄 수가 없어. 설립 자본금은 533, 자본금은 755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주식 배당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오타예요. 이익 배당이라고 나왔는데 이익 배당. 자, 얘가 주식회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주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돌려주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을 90% 이상 잡았는데 최근에 바뀌어진 법령이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번 돈을 다 돌려주면 나중에 돈이 없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조금만 돌려줘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반절 이상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하나 기억해놔야지. 대부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관리만 반절 이상만 돌려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니까 외워놔야죠. 출제 어렵게 내려고 할 때 내는 거예요. 주식 제한. 주식회사니까 주식 제한을 두는데
자, 1인 소유 한도. 1인이 주주 1인 소유 한도 반절 초과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 533이라고 했듯이 53이 연결돼요. 53. 여기에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50% 초과할 수 없다. 주식 공모는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은 상장을 해서 일반 사람에게 청약을 통해서 일반 사람에게도 팔아라.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 사람이, 이 좋은 주식도 니들끼리만 갖지 말고 상장해서 공개한 다음에, 공개 모집을 줄여서 공모라 그래요. 공개한 다음에 일반인에게도 좀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이상? 30% 이상. 30% 이상. 2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50%, 30%, 553 나왔네. 주식 제한 50%, 30%, 533, 50%, 30%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혹시나 이걸 외울 때 암기 코드가 이런 게 있었어요. 2년이 33 이렇게, 33 이런 건 소개낼 거지 않을까.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이 3. 자, 50%, 30%. 1인 소유 한도는 반절 초과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 청약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건 30% 이상, 50%, 30%. 자,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물 출자가 여기서 좀 오타가 있는데 설립 시 안 돼요. 설립 시.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해야지 현물 출자하면 안 돼요. 현물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만 출자해. 현물 출자가 언제 안 된다? 설립할 때는 안 된다. 이것도 별표.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 근데 현물 출자가 아예 안 되냐? 현물 출자라는 건 주식 발행할 때 얘가 현금을 받는 것은 현금 출자, 주식 발행하고 대신 부동산을 받는 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야. 부동산에 투자할 거니까 주식 발행하고 부동산 봐도 되겠지. 언제 되냐? 현금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이걸 자본금, 최저 자본금이죠.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가 뭐하다? 가능하다.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할 때 안 된다. 자, 최근에 간평에서 계속 문제를 소개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자산의 대부분은 뭐야? 부동산이겠지. 부동산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나오면 이건 80% 이상, 70%, 80% 기억해놔야죠. 70%, 80%. 이 80%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70% 이상이라는 얘기죠. 라는 얘기예요. 부동산만 나오면 70%. 자, 부동산 등의 부동산 현금, 부동산 관련 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 가로쳐놓고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 이렇게 나왔어요. 몇 프로 이상 나와야 돼요? 70%. 건축 중인 건물도 부동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 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등은 현금, 관련 증권 이렇게 나올 때 등을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 가로치고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 이렇게 나오면 건축 중인 것도 부동산에 포함시킬게 라고 얘기하는 뜻이지 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70, 80 기억해놓고. 자, 직원이 지켜야 될 거니까 직원이 있는 거 어디야 라고 할 때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자,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결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나오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고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죠. 직원이 있으니까. 아무나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53 기억해놔야 돼. 53.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라고 나왔고, 자, 얘는 이제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부동산 관련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하나, 주택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빼고 부동산 관련 지식을 갖춘 거는 이 자격증이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자격증 따는데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1년에 따야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압박 받지 말고 3년 정도면 돼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공부를 오래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가능한 수험생활을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만에 하나
1년에 안 된다 하더라도 위안을 가져도 돼. 나라에 3년이면 된대. 3년. 해당 분야의 투자 관련해서 5년 종사하면 될 수 있다. 부동산 석사는 부동산 관련되어서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래 공부했으니까 5년 쳐줄게. 그럼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그리고 5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해서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 지식도 충분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면 5년, 3년. 53 이렇게 되는 거죠. 53 앞에 여기에 공인 회계사 나오면 안 돼. 공인 누구? 중개사.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니까 공인 중개사. 우리 얘기하는 거죠.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 중개사. 이걸 그냥 놓치고 이게 안 보였어요, 실수였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속여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거 단어를 볼 때 얘가 공인 회계사가 아니라 공인 중개사인지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5년이냐 부동산 석사 공부 많이 했으니까 3년이냐 마지막에 5년 3년이냐 이걸 해석해야지. 이것도 안 보고 그냥 5년만 맞네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공인 회계사라고 속여냈으니까 한평에서 공인 중개사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 공부만 돼 있으면 지문은 딱딱 답이 떨어지는 거니까 빠르게 봅시다.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정 구분할 수 있다. 맞고, 오케이. 주식회사다. 맞고, 지분금융이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가 보지. 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 이익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 이익을 받을 때, 이익 배당 받을 때 얼마? 나머지는 다 90% 이상인데 90% 이상인데 자기 관리만 몇 프로? 50% 이상 이익 배당하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이익 배당 받을 수 있고 매매 차익 할 수도 있다. 주식 회사니까 주식으로 팔고 이렇게 이익 얻을 수도 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맞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몇십억, 몇 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하나만 사도, 10,000원짜리 하나만 사도 부동산에 투자한 꼴이 되는 거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따르죠.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가 외웠던 건 부동산 투자회사 특별법을 외웠던 거고, 근데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범위가 좁아. 이걸 벗어난 경우라면 무슨 법? 상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요즘 상법이 조금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 뭐 시사적인 내용과 관련 짓는다면 이 질문도 나올 수 있지. 근데 여기에 뭐 다른 거 나올 게 뭐 형법을 따른다, 민법을 따른다 이런 말 나오는 관련 좀 없잖아. 상법. 주식회사니까. 자, 3번에 보니까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이래요. 미공개 자산 정보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대주주가 지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정보를 지들만 알고서 주식 거래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하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자, 자기관리는 전문력을 둘 수가 있죠. 직원을 둘 수 있죠. 지점도 둘 수 있지. 직접 수행하고 운영한다. 직접 운영하는 실체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자기관리와 기업 구조정이 나왔는데 실체형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실체형이 아니라 명목상 회사야 라고 나와야 되고. 자, 얘가 속여서 답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자주 등장할 거야. 자주는 등장하는데 뭔가를 속여낼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 정하는 거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후에 영업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과정이 있어요. 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가 절차야 라고 뭐 10일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고. 자, 외워야 되는 건 만약에 이걸 출제자가 정말로 어렵게 내려고 속여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인가 받는 건 누구? 자기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속여낼 가능성이 많지. 여기에 금융위원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 기관이고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장이라고 해요. 인가권자는 국장.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누구에게 인가 신청해야 된다? 국장에게 인가 신청해야 된다. 인가권자가 국장이다. 이 두 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인가 절차가 있는 건 자기관리,
누구에게 신청해야 돼? 라고 할 때 국장에게, 인가권자가 국장에게. 뭐 공법에서 많이 나오잖아. 자, 5번 보죠. 자, 보니까 여기에 자기관리의 전문인력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전문인력 될 조건이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자격증,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53 이렇게 35, 53 나와야 되니까 자격증 따는데 3년, 해당 분야에 5년. 감정평가사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공인회계사 나오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 5년. 자기관리 전문인력.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35에 나왔네요. 이렇게. 자, 감정평가사 3년 공부해야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이라고 나와야지. 5년. 자, 부동산 석사라고 나왔어요. 석사. 공부 많이 했네. 그럼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이렇게 3년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전문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 하나가 5년, 3년 이렇게 나와죠.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5년, 3년 이렇게 53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돼요. 53이 한 번 더 나와요. 53이. 우리 53 숫자 한번 봅시다. 53. 자,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나와요. 공공임대주택에서 50년 이상, 30년 이상 어디? 0. 여긴 어디? 9.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 영구임대주택, 영구 또는 50년 이상, 국민은 30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와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설립자본금 얼마? 533. 이게 3으로 보는 거죠. 533. 이렇게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에 전문인력의 요건이 있죠. 요건. 간평사 또는 공인중개사, 공중사로서 몇 년? 5년. 3년 공부했다. 부동산 석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마지막에 5년, 3년 이렇게 53 나왔죠. 자,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무슨 방법?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죠. 기준법을 쓰는데 이때 공시지가는 뭐의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게 기준이지 비교하는 거 아니죠. 기준. 이거 동영에서 이제 여러 번 등장할 거니까 비교 아니야?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원칙이에요. 표준지를 바탕으로. 자,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얘는 뭘 쓸 수 있다? 실거래가 사례잖아요. 사례를 이용하니까 뭘 쓸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비교법을 쓴다. 이때 그러면 적정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최근 걸 얘기하는 거야. 최근 거.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 중에 최근 거. 이때 도시는 몇 년?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랬냐를 좀 잠깐 해석해야 돼. 도시는 집가 변동이 자주 있어요. 그럼 최근을 짧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지. 그 밖의 지역은 집가 변동이 없으니까 최근을 길게 잡아도 되는 거죠. 과거를 잡을 때.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이렇게 3,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5, 3, 5 이렇게 5, 3, 3, 5 이렇게 연관지어서 정리해놔야죠. 중개사법 송파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하게 보면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언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산 이렇게 잔금 지급일 아니고 60일 아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죠. 나도 그것만 알아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잘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자, 6번 보죠. 위탁관리라고 나왔네요. 위탁관리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탁관리는 자, 내부 통제 기준 직원이 지켜야 될 거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정할 필요가 없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는 건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뭐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대. 그럼 명목상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명목이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여기에 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7번에 보니까 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파는, 기업이 현금이 없어서 망할 수 있어.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어. 이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런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 운영의 수익을 분배하는 이런 펀드 방식으로 명목회사라고 나왔어요. 그럼 명목회사 두 개가 있지. 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누구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또 안 되지. 뭐 나와야 돼? 기업 구조조정 나와야지.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팔려고 하는 그 부동산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붙인 이유는 나라에서 권장해요. 기업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혜택을 줬어. 이때 혜택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예요. 이거 혜택. 주식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 제한, 1인 주주 소유 한도가 50% 초과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 30% 이상을 공개 모집으로 청약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은 얘는 상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상장해야 돼? 안 해도 돼?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 건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팔아라라는 얘기죠. 얘는 제한이 없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요. 의무가 아니에요. 상장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명목회사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현물 출자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죠. 설립은 안 된다.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자기관리 숫자, 자기관리에 설립 자본금 얼마? 533이니까 5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기관리에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회사에 최저 자본금은 755니까 70억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에 자본금 나오면 50억 이상.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되죠. 53375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지문이고, 자, 주식 제한, 주주 1인 나왔어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 소유 한도가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반절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자기관리에 얘가 특별거치자면 이익배당이 나왔어. 이익배당. 돈 벌면 주주에게 돌려줘 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90% 이상이죠. 근데 자기관리만 실체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까 몇 프로? 50% 이상. 50% 이상을 이익배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별표. 금융감독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지금 이걸 지금 최근에 수백 번 외치고 있어. 금융위원회라고 나와야 돼. 금융위원회.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 보고를 명할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은 누구? 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도 금융위원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계처리를 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금융위원회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최근에 간평에 나왔으니까 우리 틀리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두 개. LTV, DTI 기준 잡아주는 것도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해놨고. 자, 자본주의 끝난 후에 현재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여기에 자,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나오는 거야. 자산의 구성 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부동산, 건축 중인 건물 포함 이렇게 나왔죠. 이건 부동산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 등 나오려면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나올 때 부동산 등 80%가 나오는 거고, 이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야, 건축 중인 것도 부동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건축 중인 것도 부동산에 포함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몇 프로? 70% 이상 이렇게 나와야죠. 70%. 여기에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나오면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은행에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있지. 자산의 2배까지 무조건 빌릴 수 있고, 특별거래를 거치면 10배 이내까지도 빌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 당연히 중간에 돈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 합병이 가능해. 전혀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가 없다. 뭐 기본 내용이에요. 끼리끼리 합병할 수 있어. 자, 감정평가론 보죠. 우리 감정평가론 조금 넘어가고. 자, 개발관리론은 딱히 제가 크게 도움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면 다 이해될 거니까. 황지원 교수님만 보고 다른 데 가야겠어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여기 와야지. 나를 보고 여기로 와.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아, 근데 다른 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거나 감사해요. 자, 가치화하게 봅시다. 자, 가치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건 쓸모 있는 가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때, 뭐를 경제적 가치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 가치, 얘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를 따질 때, 가치가 있냐를 따질 때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돈 많이 벌었지만 미래에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아. 그럼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 편의, 장래 편의,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값으로 땡겨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값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가치로 봤을 때, 이 가치는 시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값이에요, 미래 값이에요? 현재 값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값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얘기하면 말이 없어도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재라는 게 무조건 포함된 거예요. 가치는 현재 값이다. 자, 이걸 봅시다.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왔대요. 그러면 수익을 뭐 한 거야? 환원해서 뭘 구한 거야? 가치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가치는 결국 가격과 일치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해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수익환원법은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더 완벽한 정의를 수익환원법을 하면 장래 무슨 수익?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다른 말로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이 장래 순수익을 장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나온 김에 하나 더 한다라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할 때 가격을 구하는데 뭐를? 장래 순수익을 땡겨와야죠. 땡기려면 곱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래서 장래 순수익을 나눠야지 뭘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하죠. 이때 중요한 건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위에는 비례, 여기는 비례, 아래는 반비례. 그래서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뭐 한다? 낮아진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온 김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환원하거나 할인하여라고 했죠. 그럼 이 환원율을 비슷한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라면 뭘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할인율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하나 배웠어. 투자론에서 할인율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각각 투자자의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쓴다. 요구 수익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요구 수익률 개념과 똑같지?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때 잠깐 복습하면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을 대변하는 거 뭐? 시장 금리.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죠. 그럼 이제 해석할 때 시장 금리가 커지면 무위험률 커져서 요구 수익률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위험할증률 커져서 요구 수익률 커진다. 똑같은 위험이라도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이 크게 느껴지죠. 그러면 위험이 크게 느껴지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대가를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위험할증률 커져서 요구 수익률 커진다.
요구 수준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요구 수준이 커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돼야 돼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돼. 근데 얘가 커지면 얘는 뭐 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가치는 여기 보니까 여러 개 존재, 여러 개, 한 시점에 여러 개. 이때 여러 개가 시장 가치, 과세 가치, 담보 가치, 사용 가치, 투자 가치,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다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여러 개 있어. 시장 가치냐, 과세 가치냐, 담보 가치냐, 사용 가치냐, 여러 가지 투자 가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다. 주관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가장 주관적인 건 자, 여기에 사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용가치.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사용가치. 얘는 특정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주관적으로 부여되는 가치라고 얘기해요. 주관적 가치를 지금 한번 잠깐 대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가치.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예요. 예를 들면 이 교재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여기다 잘 필기해놨어. 그럼 시험 볼 때까지 이걸 누가 10,000원 주고 사가겠대.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10만 원 주고 사가겠대. 팔아 안 팔아? 그래,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이때 부여되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이거 수업용으로 쓴다면 10만 원의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라면 책받침으로 쓴다면 100원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디 뭐 우리 캠핑장 가서 땔감으로 쓰겠다 그러면 10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출지문집이 다양하게 가치가 부여되겠죠. 이런 걸 주관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자, 근데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이게 가격이죠.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 매수한 금액, 이 거래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자,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실제 지불된 금액이죠. 지불됐대. 이미 사건이 일어나야 이게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무슨 값이다? 과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불되어야 드러나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에 의한 거죠. 객관적이에요. 실제 일어나면 한 시점에 한 개만 존재해. 어떤 시점이 딱 정해지면 가격은 하나. 이렇게. 이게 구체적일까 추상적일까? 구체적이죠. 정확히 10억쯤 이게 아니라 10억 756만 원에 거래되었어 라고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한 시점에 하나.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거래가 나타나서 다른 시점에 또 다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의 시점에는 하나만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산이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가치는 10억이라고 부여됐지만 실제 급하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급매로 팔 수가 있지. 거래된 금액은 9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짧은 시간에 급하게 거래할 때는 가치와 가격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격과 가치는 언제 차이가 발생한다? 단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거래가 일어나면 가치가 10억이니까 거래된 것도 10억이겠지. 그럼 장기는 뭐 할 수 있다? 일치하겠지.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차이가 날 수 있다? 단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단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누가 기초야? 누가 근본이고?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이후에 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가격도 어떻게 거래된다? 높게 거래되겠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얘가 기초이자 근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제 감정평가 원칙인데, 자, 첫 번째 원칙인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데 부동산에서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다 조사하는 게 감정평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예상해서 이걸 현재값으로 되돌려가지고 얼마의 가치가 있냐 이걸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죠. 그럼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이건 여러 개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법령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감정평가 법령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시장 가치 기준이에요. 시장 가치 기준.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다. 자, 시장 가치가 그럼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지. 하나 외웠어.
통상적인 시장, 시장통이라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 아니지. 불완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물건이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라고 하지.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전문가만 거래한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뭐가 높아야 돼? 가능성이 높아야 돼.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에요. 이걸 좀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을 90명이 10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근데 5명은 11억을 주고 거래하려고 하고 5명은 9억을 주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거래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은 얼마야? 11억이죠.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건 얼마야? 10억이지. 100명 중에 90명이 10억에 거래하려고 하니까 가능성이 높아야지 가격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한다. 시장 가치. 자, 그런데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원칙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얘가 이제 중요하죠. 뭐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3가지 외워놔야지.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시장 가치가 아닌 걸로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지. 적법성, 우리는 법을 어긋나면 안 되니까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단, 이제 중요하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1번이죠, 1번.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언제만?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로 했을 때. 자, 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됐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 뭐 당연하지 라는 얘기예요. 꼭 외워놔야 돼. 자,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가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로 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시장가치 외로 했으니까 검토를 해야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똑같이 그대로 이따가 적용될 거예요. 일단 문제 풀어보죠. 자, 질문 보죠. 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근데 가격은 실제 거래되었으니까 가격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돈으로 몇 원으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맞네요. 객관적, 실제 일어난 사건은 객관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10억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0억 756만 원에 거래되었어 라고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거죠. 자, 기초는 누구예요? 기초는 가치이고 라고 나왔어요.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치가 화폐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 가격이다. 가치가 몇 원으로 표현돼서 거래된 것이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겠지. 가치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겠지. 당연하다. 이 말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죠. 자,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래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하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이때 편익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금전이든 비금전이든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 편익이 아니라 모두 포함된 주관적일 수 있는 편익이다.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그런가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장래 편익은 금전, 비금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맞아요. 장래 편익을 현재값 당겨올 때 장래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시장에서 가격은 거래된 금액이다. 지불한 금액이다. 매수된 금액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거래된 금액이다. 가격은 현재값이에요? 과거값이에요? 과거값이고 가치는 뭐다? 장래 편익을 예상한이 아니라 환원한 무슨 값? 현재값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장래 편익을 땡겨온 현재값이야 이렇게 나와야죠.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
가치는 무슨 값? 현재값.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치의 정의가 장래 편중을 현재로 환원한 값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부동산 가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라고 나오는 거고, 가격은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이니까 하나의 시점에 몇 개? 하나만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서 또 거래가 일어나면 그 시점에도 하나, 항상 어떤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가 사용가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만 하나 주의하면 돼. 아까 사용가치 뭐라 그랬어요?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야. 각자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는 사용가치가 아니다는 것만 알면 돼. 이게 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시장가치는 정의가 돼 있잖아.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가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죠. 근데 얘는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시장에서. 이건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사용 가치가 아니야라고. 사용 가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 사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건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교환 가치는 뭐랑 비슷하냐?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시장 가치지. 시장 가치랑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 가치는 알아둬야지. 시장 통부터 해서 여기에 사용 가치가 이렇게 나왔잖아, 문제가. 그럼 다음에 얘를 소개할 수 있잖아. 이때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사용될 때 부여되는 이렇게 나왔다.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이걸 수업용으로 쓸 거냐? 수업용으로 사용하냐? 뗄감으로 쓰냐? 라면 받침대로 쓰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다. 맞을까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야. 부동산을 볼 때 어떤 투자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5억이다. 어떤 사람은 6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일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부여되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자, 그럼 봅시다.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죠. 시장 가치가 3억이야. 시장에서는 3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갖는 가치죠. 이 부동산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커야 투자해, 작아야 투자해? 커야지 당연히. 얘가 3억인데 이 투자자가 보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5억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3억에 거래되고 있어. 이 사람이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다고, 투자자가 생각할 때 5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억이 거래되고 있어. 사. 이렇게 될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커야 투자한다.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커야지. 투자 가치는 주관적으로 투자자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하면 언제 우리가 투자할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거냐? 투자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할 때 기대와 요구를 비교할 때 누가 작아야? 요구가 작아야 투자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법에서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 있을 때 수년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물론 같을 때도 투자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데 같다는 건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중요하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구랑 비교하지.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왔던 것이 비할인법에서 여기에 투자 안에 회수 기간과 여기에 목표 회수 기간이 있을 때 이 투자를 투자할 거냐를 보는 거야. 회수 기간은 길어야 투자해, 짧아야 투자해? 회수 기간이 짧아야 투자하지. 짧아야 투자한다. 그럼 여기에 투자 안에 회계적 이익률이라 그래.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이익률은 수익률이죠. 커야 투자해, 작아야 투자해? 커야. 그러니까 커야 이 투자는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어. 투자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는 3억에 거래되는데 투자자가 보기에 5억의 가치가 있어. 그럼 얘가 크면 투자를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투자한다라는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다 이해돼야 돼. 이렇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순순해. 자, 그래서 투자 가치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로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단기적으로 가치와 일치해요? 괴리돼요? 괴리되지. 차이가 나지. 일치하는 건 장기고 괴리되는 건 뭐다? 단기에 괴리되는 거야 라고 해야죠. 감정평가는 뭘 기준으로? 시장가치 기준이다. 시장가치 기준 이렇게 나와야죠. 자, 7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나왔어요. 우리 암기했던 거 시장 통상적인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예 별표.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 또는 뭐 한정된 시장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시장 나머지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 뭐가 높은 거? 가능성이 높은 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금액이 높은 게 아니야. 가능성이 높은 거. 그래서 가장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건 통상적인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한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출제가 이거 10명 중에 7-8명 틀게 낼 거야 라고 할 때 내는 게 이거예요. 금액이 높아야 돼? 가능성이 높아야 돼? 가능성이 높아야 돼. 가능성이 높은 금액. 자, 보니까 시장가치 이미 그 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27회 한정된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선택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얘가 높은 금액이다라고 나와야지. 최고 금액이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8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해졌죠. 우리가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조건이 있었어.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자, 보니까 법령의 규정 이렇게 나왔어요. 법령 규정. 아, 그러면 시장가치의 외의 가치예요.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의뢰인 요청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첫 번째 규정, 이건 두 번째 규정.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통념상 필요 나왔네요. 세 번째 규정. 이것도 역시 시장가치, 외의 가치.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죠. 다른 회차마다 이렇게 다 중요한 거고. 자, 9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언제만 안 해도 되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 요청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 1번 규정이 나와야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법령 규정,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자, 10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대요. 적법성이 법에 어긋나 적합한지가 결여됐대. 그럼 해야 돼? 아니할 수 있어? 아니할 수 있지.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역분석, 개별분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봅시다. 이거 좀만 보고 이거 정리하고 그래 다음 주에 우리 감정평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뭐 한 5분 정도만 잠깐 해석해 볼게요.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치를 얘기할 때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형성 요인. 얘가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치가 발생하고 얘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형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발에게 영향을 준다. 이때 형성 요인에 암기했을 때 형 일지계가 있었어. 일반 요인, 지형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그래서 형 일지계 있었고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정해서 얘가 높으면 얘도 높아지는 거야. 근데 얘와 얘는 단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오차, 괴리가 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나라가 똑같으면 일반 요인이 똑같아요. 지역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 지역이 똑같으면 지역 요인 똑같을 수 있어. 개별 요인은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인데 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공유되거나 동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우리는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형성 요인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데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지역 요인은 공유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없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형의 일찍에 있다. 일찍에. 근데 얘가 어떤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냐라고 할 때 여기에 경제적. 이거 외워놔야죠. 자, 그래서 암기 코드로 형은 어떤 형이야? 경제적인 형이야. 경제적인 형이 이름이 뭐냐면 일찍의 형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일찍해야 경제적인 형이 일찍인데 발이 뭐해? 이상해. 이상효유. 자, 이건 이전성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 희소성 얘기하는 거고 이건 효용성 얘기하는 거고 유효,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커질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지. 희소해야 가치 커지지. 이걸 좀 해석하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한 거야?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소한 거야. 공급이 부족해야 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 많아. 근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해? 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야 희소해지고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야. 만족 정도. 효용 나오면 뭐? 만족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만족 주는 정도가 용도에 따라 달라.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에 만족을 주는 정도는 주거용은 쾌적해야 돼. 쾌적. 상업용은 돈 벌어야 돼. 공업용은 만들어야 돼. 공장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수요, 즉 구매력을 갖추고 사려고 해야만 가치 커지지.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효유. 근데 학자 중에 야 이전성 빼고 상효유를 쓰는 사람도 있어. 이건 가설이니까 무조건 맞다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얘들이 하나만 없어도 안 만들어요. 가치가. 얘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어 뜻만 알고 이전성 소유권 이전, 희소성 공급 부족, 효용성 만족 주는 정도. 근데 용도에 따라 다르네. 이거 하나 외우라 그랬어요. 주거용 쾌적해야 돼. 우리가 무슨 임대차냐, 임차에는 선정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주거용은 쾌적해서 조화유, 조임대차, 유대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경제적인 형 일지계가 발의 이상효유 영향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자,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가치는 발생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이상효유가 있죠. 상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고. 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유상 이렇게 났네요. 이상효유.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형?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 얘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형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찍에 이렇게 나와야지. 일찍에. 자, 희소성이란 뭐가 부족해야 돼요? 공급이 부족해야 돼.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출제자가 좀 어렵게 학문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를 얘기한 거다라고 할 때 인간의 욕망,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고자 하는 마음. 사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건 뭐예요? 파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거 사고 싶어? 이거 팔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족수단은 공급.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뭐한 거?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때 중요한 건 산 거야, 사려고 하는 거야. 사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를 얘기할 때 수요를 욕망이라고 했고 공급을 충족수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다. 그런 얘기네 라고만 알면 되고. 자, 효용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족 주는 능력. 효용은 만족.
효용은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 만족. 이때 대체제는 뭐가 비슷해야 돼? 대체제는 비슷한 제어잖아요. 뭐가 비슷해야 돼? 아니, 아이고. 색깔이 비슷해야 돼. 모양이 비슷해야 돼. 맛이 비슷해야 돼. 효용이 비슷해야 돼. 효용이 만족을 주는, 소비라는 건 효용을 목적으로 하니까 효용이 비슷한 이렇게 나와야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효용이 비슷한 거.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해야 돼. 라는 거예요.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만족을 주는 효용이 비슷하니까 대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족, 효용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족, 효용. 대체제 관련된 거예요. 자, 효용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쾌적, 상업용은 수익, 공업용은 생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유효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맞죠? 아까 욕망,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거, 얘가 중요하죠.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해야 하네요. 하지. 유효라는 말은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 자,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 이전성. 이건 소유권 이전 가능성. 팔 수 있어야 같이 커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함하는 견해도 있어. 어떤 학자는 이것도 포함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전성은 이건 법률적인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니까 법률적이지, 이게 아니라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니까 권리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컨디션이 좀 너무 일이 생겨가지고 좀 잠을 좀 못 자는 관계로 좀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헛소리도 나온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감정평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사실 여기까지 배운 건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에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 문제를 내겠다라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이거 첫 번째,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시장가치, 외의가치. 이게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나머지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지역분석, 개별분석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건데, 감정평가는 말 문제가 5문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계산 문제가 2문제,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요. 말 문제 5문제 다 맞출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쉽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테니까 500명의 피크를 딱 찍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건지 잘 자신이 없네. 나도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서 잠깐 짤막하게 노래를 준비도 해올게요. 어쨌거나 오늘 같이 했던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항상 내가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딱 잡으면 이것만 동영 모의사 볼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잘 이해하셔서 내 걸로 만들길 바라겠어요. 자, 역시나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계속 뵐 거고,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 기출지문 특강 심기일정이 마지막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고민해서 그에 맞는 심기일전을 준비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토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는 황재원이 뭔가 무료특강 라이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김포중앙학원의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있으면 뭔가 있을 거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